이제 마지막 발표자이십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개발특임센터 고영상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영상입니다. 오늘 저는 맨 마지막 차례로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모두 한 각자가 자유롭게 평생교육을 참여하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 올해 이번 그 포럼의 배경이 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확인해 보는데요. 확실히 전 세계 팬데믹에 관해서 팬데믹 현상에 비추었을 때 한국은 굉장히 성공적인 방역 체계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팬데믹 상황은 1910년대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그 당시에 비추었을 때 아주 초기 단계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망자만 2,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그 상태로 본다면은 좀 더 장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많은 성공적인 방역을 그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시민의 사회 참여 역량이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경험했듯이 우리 각자가 다 노력을 해서 사회 공동체의 방역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억제들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 뭐 중국 경우나 아니면 서구의 여러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그 집단주의적인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통제는 성공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회 운영에 모두를 위한 그 방역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창의성과 도전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고 그것 스스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 표준이 되어 있고요. 또 언택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 세계의 그 시민 사회의 모범으로서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슈하고도 약간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온라인을 통한 비형식 교육 또는 무형식 학습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온라인 챌린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스스로 어떤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익히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권유하는 형태의 무형식 비형식 교육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나 기업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까지는 한참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국민으로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꽤 앞서가는 선진국 아니었나?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민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 효능감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풍성한 사회 문화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디지털 사회 생활 역량이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것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회 운영들이 가능했던 건 또 온라인 경제에 기반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경제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룹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각종 한국 문화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한 호감과 놀라움을 갖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한 정보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수정하고 또 그 유언비어들을 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하고 차단해 나가는, 그리고 정당한 정보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죠. 반면에 외국에서는 심지어는 5G라고 하는 이동통신 수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동 기지국들을 다 불태워야 한다. 실제로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선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슬슬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이 뉴 노멀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미 상황들이 다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회복한다고 한들 이미 이런 손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회 손실 비용들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반영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뉴딜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뉴딜은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은 미국의 뉴딜, 최초의 뉴딜은 두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뒷부분에서 이루어진 뉴딜 정책들인데요. 그런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서 사회 보장제도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 운영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로 이어졌습니다.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판 뉴딜과 이제 평생교육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같이 주제 중심의 뉴딜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들이 기반으로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 투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얘기됩니다. 사람 투자가 아마 평생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잘 보면은 디지털 그린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 훈련 체계를 로 개편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 즉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판 뉴딜을 보면서 사람 투자가 좀 더 체계적이고 총체적이었으면 어떻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사람 투자의 영역은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하는 주제 중심의 인재들, 특히 직업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어떤 내용으로 축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평생교육을 접근을 할 때 좀 더 총체적인 모습이 필요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1990년대에 유네스코에서도 발표했듯이 21세기는 학습 사회라고 하는 형 속성을 지니고 발전할 것이다. 그 속에서는 특히 네 가지 학습이 중요해지는데 첫 번째가 삶을 위한 학습, 두 번째는 일하기 위한 학습, 세 번째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 네 번째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명칭에서 우리는 잠시 느낄 수 있습니다만 내용들을 간단히 확인해 보면요. 학습사에서의 삶을 위한 학습은 일단 인간의 본성으로서 호기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이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을 해야 하고 그 정보의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초문해, 생활문해, 디지털 문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인포데믹의 현상을 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 세계에서의 역량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입니다. 한국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역량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시민사회의 참여 정신이 더 높아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에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실존하는 개인 주체적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건 자아의 효능감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도전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여가 시간을 예를 들어 본다면 여가 시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등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그 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이제 학습 사회로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학습 사회의 지향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의 기원을 잘 찾아가다 보면요, 평생교육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한 임시헌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삼균주의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것은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 후에 임시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이름에서 나오는데요. 세 가지 그 균등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권력의 균등. 국민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고 우리는 시민사회 건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부균, 부의 균등함입니다. 굶주림이 없고 또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국강병한 나라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서 성립해 있고 여러 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이 부균의 달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학균입니다. 국가의 원천으로서, 국가 운영의 원천으로서 국민 누구나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국가를 학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계층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자기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공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삼균이라는 건국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헌법에도 들어있죠. 특히 교육에 관해서는요, 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말 자체가 바로 삼균의 학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하면 학교 교육, 어린 자녀들의 교육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2항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를 대하여 교육할 의무를 진다 해서 보호하는 국민과 보호하는 자연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직접 평생교육을 공교육적인 가치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은 모두 취미교육, 여가교육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오해인데요. 앞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님께서 한국의 헌법에 평생교육 조항이 삽입되도록 하는 선지 학자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국민의 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찾아보면요, 헌법 개정 당시 공청회에서 이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학교를 졸업하고 책을 안 읽으면은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참여를 하고 개인의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조항이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논의와 청원을 합쳐지는 결과로서 현재 헌법에 평생교육 조항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받을 권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느냐,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받을 권리를 학습권 또는 수학권이라고 둘 중에 하나로 재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교육을 받을 권리, 소위 수학권은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적 성격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의 필수 조건이자 전제이며 학문의 자유 및 평등권과 매우 밀접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고, 나아가 행복 추구권을 포함한 모든 다른 기본적 인권을 유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기초가 되는 기본권적 인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이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부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빨간 줄이 보이는 것처럼 학습하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성인은 약 3분에서 4분 1년 동안에 하루에 1년에 총 4일 정도, 5일 정도의 학습을 하는 것으로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한국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한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형식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학습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40% 정도 줄고 있다는 또 암울한 통계도 있습니다. 모두의 참여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잠시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가 학습을 평생교육을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교육 공급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은 대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르칠 내용을 설정해 놓고 그 가르치려야 할 대상을 보고 그들을 교육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즉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것은 교육 양성평등 교육이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처럼 먼저 배워야 할 내용을 다 정해놓고 모두가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이라는 표현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가르칠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 청년층에는 취업교육, 고령층에는 문해교육, 이런 식으로 특정한 교육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전개됩니다. 결국은 각자가 필요하는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정책은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역량관리 관심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평생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여가교육, 취미교육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밖 교육이니까 학제가 밖 교육이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평생교육 역시 하나의 교육인 이상 교육 체제 안에 들어가고 학제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최근 유네스코나 OECD에서는 교육 분류 국제 표준이라 해서 ISCED라고 하는 속에서 평생교육을 한 체제로서, 학제로서 반영하고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생학습관 등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제도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의 그들이 운영한 결과들이 학제로서 반영되진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제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평생교육에 참여한 결과들을 어떻게 참여하는 과정과 참여한 결과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교육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믿어야 하나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강사들이 정말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인가, 또 이 시설은 전문적인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또 그 교육 결과에 대해서 이 직업세 등 세계와 같은 어떤 사회적 수요처에서는 이들이 학습을 이력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이력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신뢰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의 평생교육은 장기적으로 총체적 관리 모형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거버넌스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루어져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학습자의 이력에 관한 사항들일 겁니다. 학습 이력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들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의 정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 정보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때 학습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들이 학습 결과를 사회에서도 신뢰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 밑에 표를 보이고 박스안에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킬스 퓨처라고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잠시 보여드립니다. 정부, 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 여러 존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강사 자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평생교육은 좀 더 새 판을 짜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모든 국민이 함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조건으로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새 판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에 대한 투자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학습자의 이력 관리라고 했는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회의 균등에서 조건의 균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습비의 문제는 최근에 이제 조금이나마 평생학습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개 조사를 해보면 평생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의 부족을 크게 듭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고 집에서는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들이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사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강사가 교육 전문성을 높여야지 국민들이 자기의 역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 제공자들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한 수준의 교육 시설들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학습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겠죠, 이것은.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기업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후원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 등의 금융 혜택이나 세제 혜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투자한 사람들, 기업체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무상의 보상들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제적 관점에 대해서 아까 학제적 관점이 부족하다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학제적 관점으로 이제 역량 관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평생교육이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파편화돼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학교 이후의 성인 역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관리 부실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의 관리를 하게 되면은 교육 체제 안에서 역량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앞으로 계획적인, 체계적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계획적인 어떤 투자들이 가능할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선될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제적 관점으로 관리를 하면서 점점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센터장님 굉장히 넓은 주제의 토픽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강의를 잘 들었고요. 시청자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계셔요. 국민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십니다라는 전제를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좀 준비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감염병을 충분히 통제하고 이제 그 백신이 개발되고 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그 사회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강조한다면,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그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발견한 것이 바로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역량일 것입니다. 시민사회 건설이야말로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발전해야 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시민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시민 교육이 한국에 아까 계속 얘기되는 6대 평생교육 영역 중에서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반성으로 디지털 영역에 대한 평생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온라인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 인간 형태의 어떤 그 평생교육을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촬영하고 그 촬영된 동영상을 열심히 시간을 지키면서 봐라 하는 부분이겠죠. 재미도 없을 수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발표 내용 중에 조사 결과에서 지루하고 집중도 안 되고 한다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조차도 사실 평생교육에서 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따라서 디지털 그 평생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발표를 다 들어봤습니다.